한국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10,000개 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 공기업 예, 사장직까지. 예, 10,0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혼자 임명할 수 있는 자리 하나도 없어요. 지도부는 이 시점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국 운명이 정말 큰 도전이 온 거죠. 야, 근데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 네. 국가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노동분배 관련해서 세금을 걷고 노동분배 관련해서 사회주의 국가니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강제력 있게 왜냐면 모토가 그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가 보네요. 어렵죠. 왜냐면 중국이 이제 1인당 GDP가 12,000,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사실 일선 도시는 거의 한국보다 각거나 높아요. 그냥 갔다고 보면 돼요. 네네네. 이미 선진국 소득수량 보면 되고요. 근데 뭐 일선 도시 몇 개 있어요. 네. 5개밖에. 네. 나머지는 다 그냥 2, 3선 도시인데 네. 그래봤자 산동성만 해도 한 13,000달러.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4개 성시예요. 네. 광동성, 산동성, 강소성, 그다음 어느 성이야? 절강성 4개. 네. 근데 산동성이 지금 한 13,000달러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요 수준이 보통 10,000달러 넘으면 소득이 주요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간다고 하는데 네. 근데 중국이 이 13,000달러 가지고 경제를 계속 오던 속도로 성장시키기에는 부족해요. 왜냐면 그 사이에 이렇게 네. 어떤 방파제, 완충제 같은 역할이 해외 시장을 해줘야 돼요. 네네네. 예, 첫째. 근데 와 이거 해외 시장 이거 지금 어렵잖아. 유럽 자체도 예. 유럽도 자동차 예. 팔 때는 좋았지. 중국에다 팔 때는 좋았지. 내 말이 그 예, 말이에요. 열심히 팔다가 예. 지금 안 되는 거야. MG 같은 자동차가 역으로 다 예. 유럽에 수입되니까 프랑스 예. 같은 경우 IRA법 비슷한 걸 하려고 하고 맞아요. 독일도 이제 지금 답답해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는 팔 때는 좋았지만 예. 다시 역수입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거 뭔가 막으려고 하는 느낌도 아니, 있을 수 있고. 막우선 막죠. 무조건 막죠. 예, 왜 그러냐면 자기네 밥그릇이잖아요. 음. 자동차는 선진국의 밥그릇이에요. 네네네. 근데 중국이 더 잘 만든다? 지금 뭐 벌써 거의 예. 3천만 되니까. 예. 물량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선택이 남은 건데 그러면 방법이 결국 노동소득을 올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주도 네. 소비가 좀 더 올라가서 국내로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 중국 공산당이 해야 되는 정책이 하나밖에 없어요. 더 개혁개방해야 돼요. 결론 내면 이런 거죠. 정말 법을 위촉하지 옛날에 등소평이 그렇게 한 거예요. 등소평 78년 개혁개방할 때 네. 아무것도 사람들이 지금 북한하고 똑같죠.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웃긴 일이 되게 많이 발생했어요. 정말 내가 이 스토리 말을 하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 왜냐면 눈 딱 뜨니까 자본주의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려고 죽었다 깨나 상상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 많아 중국에는. 마윈도 제가 그냥 중간에 살짝 빠지면 지금 알리바바 같이 창업한 사람이 네. 차이충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대만 교포예요. 원래 영국 IB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마윈이 원래는 투자 받으려고 만났는데 그 영국 IB 그 체계에서는 마윈이 그 알리바바 거대당 투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거 컴플라이언스를 못 넘는 거지.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딱 느꼈지 차이충신이. 마윈은 그때 뭔지도 모르고 가서 막 말 워낙 잘하니까 했는데 이 사람이 마윈하고 다르게 어쨌든 마윈을 만나면서 느낀 게 앞으로 중국은 세계적인 국가 G2를 예상한 거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인터넷이 중국 들어가면 난리 날 거라는 걸 이미 그때 느낀 거죠. 그래서 그 높은 고액 연봉을 포기해요. 자기 발로 찾아가요. 다 버리고 자기 발로 중국 찾아가요. 마윈보 이래 같이 하자 이래요. 아무것도 없는 마윈 찾아가서 같이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알리바바 마윈 이선이 물러서고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차이충신이 하는데 그 사람 되게 은둔형 사람인데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같이 하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게 98년도거든요. 제일 힘들었던 게 마윈한테 주식이 뭔지를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었대. 주식이 뭔지를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었대. 그 정도로 이게 이런 우리는 웃긴 일이잖아. 이게 주식을 이해됩니다. 그 정도였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했는데 등소평이 이게 그때는 다 만약에 사회주의를 버리면 큰일 나는 거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했던 부정하면 큰일 나는 줄 무너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이런 말 하잖아요.
모택동도 잘못이 있다. 이런 공익팔이고 잘못이 이다. 사상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과오를 안 범할 수는 없다. 신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죠. 네. 공이 더 많다. 두 번째, 자본주의에도 시장이 있으면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결국 사회주의 계획이 있어, 자본주의도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장하는 거는 사회주의라는 거 옛날에는 사회주의라고 했지. 그래서 사회주의 초급 단계 개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사회주의면 사회주의, 자본주의면 자본주의인데 사회주의 초급 단계 개념을 넣은 거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창조. 러시아가 그걸 못한 거예요. 구소련이 그걸 못한 거예요. 이게 중국이 대단한 거예요. 등소평이.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자본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중국의 그 바탕에서는 자본주의를 하다가 폭동이 일어나고 중국이 난리 나는 거지. 그게 뭐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생각으로 무장된 사람들한테 자본주의를 어떻게 하게 할까? 그러면 그 사람들 논리로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초급 단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아주 완벽하고 좋은 건데 거기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초급 단계 사람도 그렇지 않니? 초급 단계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와야 된다. 아니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사람도 성장하려면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있지 않니?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실현하려면 공산주의로 가려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가려면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거쳐야 간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죠. 이거는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유일하게 등소평이 만든 이론인 거죠. 사회주의 초급 단계. 북한도 똑같아요. 앞으로 잘 살려면 김정은이 사회주의 초급 단계 이론을 도입을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야 우리 사회주의 초급 단계다 하고 시장 경제를 해야 되는 거지. 중국이 그렇게 시장 경제를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그 이론으로 다 해도 된다고 한 거야. 그 당시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는 우리 완성까지 가야 되니 초급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려면 이런 저런 시스템도 넣어도 된다. 뭐 이런 개념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설득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는 안정을 사람들이 반항한 사람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속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갔고 그리고 사람들이 해봤더니 돈을 버네. 그러니까 그게 윈윈이네 이러면서 지금까지 그게 가장 잘한 건데 또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등소평, 짱저민, 강태민, 후진터, 호금도 그리고 시진핑 거치는 이 단계 오면서 후진터가 2008년 그때 중국 최고 성장할 때까지 하고 2012년부터 저 시진핑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진터까지는 중국이 제일 쉬운 거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이 개혁개발소 다 윈윈이야. 누구도 손실을 안 봐.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적으로 개방 다 했고 성장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소득을 올리다 보니까 1차 분배, 2차 분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차 분배만 하나 풀어보면 세금이라는 게 뭐예요? 중국은 부동산세 없잖아요. 종합세 없어요. 그렇죠. 소득세 없죠. 예, 소득세 없고 상속세도 없어요. 그럼 앞으로 아까 말했죠. 사람들은 점점 소득에서 멀어져 가면 이 사람들을 국가가 돈을 줘서 끌어와야 되려면 세금으로 분배를 다시 해야 되는데 누구 보고 세금 내나요? 근데 난 사회주의 국가에서 세금을 못 걷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제도를 안 한 거죠. 안 그래서 했으니까? 이제 부동산세 도입하겠다. 이거 10년 전부터 얘기하고 근데 있어요.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예, 계속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속세 도입. 근데 왜 안 되냐면 봐봐요. 상속세 도입하든지 부동산세 도입하려면 그 사람 모든 걸 다 까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까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익을 터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지도부 이전까지는 윈윈 개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제로섬 개혁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걸 뚫고 나가는 강력한 파워와 옛날에 뭐 박정희처럼 어떤 막 그런 사람이 더 강한 이런 게 필요해서 반대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 이런 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그렇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는 뭐 시진핑 3년임 하면서 야 거의 황제 등극이야, 시황제야 뭐 이렇게 표현을 했으나 상속세도 못하고 부동산세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세금도 보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집값이 2~3배 올랐다는 게 지금 소위 말하는 중국의 기득권층이 돈을 일부 빼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외환 중에 뭐 1조 정도가 뭐 1조 달러인가? 1조 달러, 1조 달러. 달러가 중국에서부터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걸 보면 시진핑이 절대 권력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기득권의 절대 권력을 이길 수 없는 권력 아니냐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건 조금 민감한 주제인데 한국하고 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을 보는 거랑 네. 내부가 좀 달라요. 네. 이게 옛날에 그 9명 상무위원 시절에 그러니까 후진터 때까지 9명이었거든요. 그렇죠. 정치국 상무위원이 네. 우리말하면 제일 높은 사람이 최고 자리잖아요. 상무위원 자리가. 근데 지금 시진핑 와서 7명인데 네. 그때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질문하거나 세미나 하기 전에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때 박근혜 정부 때인데 질문해요.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더 셀 것 같니? 시진핑 주석이 더 권한이 셀 것 같냐?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무슨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시진핑이 더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내가 알기로 내가 잘못 알고는 있어요. 알 수도 있는데 개수가 잘못될 수는 있는데 결론은 달라지지 않아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10,000개 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 공기업 사장직까지. 네. 10,0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혼자 임명할 수 있는 자리 하나도 없어요. 뭐 뒤에 뭐 이런 거 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래 실제 법적인 권한으로 말할 때. 그래서 7명 상무위원이면 정확하게 n분의 1이에요. 다수결 원칙.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다른 게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야 돼. 베트남도 사회주의잖아요. 중국도 베트남이 도이모이 계약이라는 게 중국의 그 사회주의 아까 초급 단계 시장주의 사회주의 시장 개혁 이론과 똑같아요. 베트남이 더 먼저 했어요. 왜 결과가 많이 달라졌냐면 베트남은 이게 권한이 나눠져 있어요. 국가 주석, 총리, 그다음에 그 당서기 세 사람이 해요. 중국은 한 사람이 해요. 일단 요거 다 그때는 후진터 지금은 시진핑 요 자리 아예 총리가 아니고 군사위원회 주석. 이게 제일 센 자리. 동서평은 그렇죠. 군사위 주석만 해서 이게 제일 센 자리거든요. 핵심 권력 자리 한 사람 시켰고 저 베트남은 세 사람이 해요. 권한을 나눠준 거죠. 근데 중국 옛날에 그렇게 하다가 서로 싸우면서 의사결정이 안 되니까 나라가 발전 못하니까 한 사람 맡겨놨어요. 근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한을 만들어 놓은 게 상무위원이더래요. 7분의 1 권한. 그냥 당서기와 이거는 대표다. 모든 거 다수결 원칙이다. 그러니까 누가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혼자 하잖아요. 혼자 결정하는. 나머지는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그게 차이가 나요. 중국은 집단께서 집단 영도 체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지금 해외에서 말하는 건 이제는 그게 없다. 이제는 뭐 시진핑이 혼자 뭐 다 한다. 왜냐면 이제 상하지 관계가 됐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다른 이슈고 어쨌든 그건 여기서 풀지는 않겠고 일단 지금까지 고속 성장해온 게 외국에 보기에는 일당 독재고 막 그래 보이지만 실제는 그 안에는 나름 자체 내부 민주주의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 중국이 어떤 독재 이런 거를 막으면서 집단 지혜가 오면서 그 와중에 또 어떤 등소평 같은 이런 또 파워 리더가 또 이래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을 읽으면서 온 이런 또 그게 다 이렇게 맞춰져서 오늘 G2까지 왔죠. 근데 앞으로 가려면 시진핑 지도부가 남은 일은 이해관계 조절이에요. 아까처럼 그 앞에는 서로 다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눠 먹는 거였는데 많이 먹냐 정리의 문제죠. 어쨌든 난 먹는 거니까 반항이 없는데 지금 시진핑 지도부가 해야 되는 거는 이해관계 조정. 야, 근데 내가 보기엔 6억 명, 7억 명의 인민들은 이해관계 조정하는 게 하나도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 위가 어렵죠. 그거죠. 우리가 특히 한국말이 아다르고 어다르 해서 해석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또 저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나는 게 조심스러워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독재를 응원한 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님에도 불구한데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이유가 오히려 이해관계 조정할 때는 이게 파워 리더 없이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진핑이 엄청나게 우리가 시황이라고 표현하지만 세금 하나 제대로 부과할 수 없는 거니까 쉽지 않은 거 봐서 실질적으로 권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대통령보다도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이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어야 오히려 앞에 그 재분배를 잘할 수 있다. 아까 등소평식으로 사회주의 초급 단계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반대자들까지 다 끌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제가 주는 저의 해결법 혹은 뭐 처방 다시 그 시대로 왔다는 거죠. 지금은 정말 법을
오히려 법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은 다시 한번 마음대로 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 왜냐면 결국 이 국가 발전의 힘은 민초들한테서 나와요. 누구나 창법이 마음대로 되고 누구나 중국이 잘한 게 네거티브 정책이었잖아요. 법에 없는 건 해도 된다 했죠. 한국은 포지티브잖아. 규정한 것만 해라. 열거주의. 예, 열거주의. 중국은 없으면 해라요. 그게 정말 더 빛을 발해야 할 때예요. 그래서 저는 더 개혁개방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나는 오히려.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중국이 개혁개방하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부터는. 맞아요. 중국은 개혁개방하겠다고 한 거고 이제 해외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겹쳐버린 거예요. 만약에 해외 글로벌 환경만 좋았어도 시진핑이 개혁이 좀 더 쉽지. 왜? 아까 말한 외부에서 소득이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 소득으로 메꿔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 말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은 지도부는 이 시점에 가장 어쩌면 중국 운명이 정말 큰 도전이 온 거죠. 야, 근데 이게 진짜 예. 야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네요. 그 사실은 예전에 그 예를 들어 덩샤오핑 시점에 이거 하자 하는 거는 없는데 우리 이제 생겨. 맞아요. 이런 거니까 설득이 가능한데 그치. 지금은 네가 있는 걸 좀 내놔야 되겠어. 안 그러면 우리 못 가. 그러니까 이거 그걸 어떻게 설득하냐고. 그렇지. 그걸 안 하려면 해외가 풀어줘야 돼. 해외가 풀려야 되는데 해외. 그럼 그거 잠깐 이러고 해외로 증가시키면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해외 딱 막힌 상황에서 순수 이것만 하려면 이거는 이처럼 난이도 일이 없죠. 아니 근데 이거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왜 못 받아들이냐면 그렇죠. 이미 지금 페트로 위안 비슷하게 그 석유의 결제를 위안으로 상당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국의 그 능력치를 계속 펼치고 있고 그다음 군사력도 계속 강화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달러 패권이 휘청거리 여기서 더 놔주면 달러 패권이 휘청거리게 되면 이거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책 쓸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중국 전문가인데 저한테 제일 어려운 게 중국 책을 쓰는 거예요. 중국 경제 책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실 2015년에 썼어요. 초 안에 다 나왔어. 2018년에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출간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학자의 양심이라는 게 있고 저는 이렇게 나는 가짜 말을 못해요. 그냥 내 생활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아니면 말을 안 하든지. 거기에 있었고 두 번째는 사실 깊게 내가 2015년에 그건 느낀 거예요. 깊게 들어가 보면 해결 방안은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걸 결론으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안 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는 이게 더 풀로 그래서 시대적 운명으로 쓴 거예요. 제가. 근데 시대적 운명을 읽으면서 중국을 모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장, 챕터 4예요, 사장이. 다른 사람이 이해도 못하고 내가 이거 제일 오래 썼고 이게 내 정말 힘들었는데 제일 힘든 게 그 사장이 안 나와서 계속 정말 출판사도 힘들었을 거예요. 나도 힘들었고. 왜냐면 이 말의 예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 말 뜻이 전달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의 예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꼭 필요한 얘기를 상처 없이 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한 거지. 근데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양심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으면 알려주고 싶었어요. 숨길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서 똑똑한 사람 알아서 깨우치고 뭐 토론하고 이런 게 또 원했던 거고. 그런데 딱 거기서 일단 내가 책은 아니니까 중국 책은 아니니까 요 정도는 여기까지는 일단 쓰겠다 해서 근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근데 저는 똑같이 미국 경제도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있잖아요. 암 같은 게 있어요. 각 나라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경제는 그 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재밌다고 하는 게 제가 그 계속 경제 역사도 지금 보고 정리하고 미국 역사를 엄청 지금 공부하고 있고 유럽 경제 역사도 공부하는 게 나 이제 진짜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한 국가가 부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 놀라운 거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진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진짜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 거장들이 대부분 답을 줬더라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는 그러니까 이 거인이 어깨 위에 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내 옛날에 진짜 공부를 안 했구나. 박사지만 실제는
이 거인들하고 대화할 수준까지 모았던 거지. 근데 지금 내 거인들하고 대화할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찾아보니까 이미 나보다 100배 똑똑하니까 이 사람들 다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쓰고 싶은 이유가 그 사람들이 내 시대를 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대신에 그 거인들이 해놓은 걸 내가 참 충분히 소화를 해야 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난 그 시간들이 나한테 좀 엄청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채널에서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한 산속에가 한 5년 있고 싶다. 아 진짜 이거 리얼. 전화기고 모든 거 다 꺼놓고 싶다. 그 거인들이 생각을 득도하시고 싶으시구나. 네, 맞아요. 그 거인들의 생각을 같이 하고 해보고 싶다. 그 사람도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잘못 본 거만 찾을 생각이 가는 사람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딱 침대 머리에 했어요. 대부분 정말 잘하고 맞는 거지만 또 잘못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류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나도 성장하는 거고. 그래서 재밌다. 그래서 나는 이 되게 감사한 게 살아가면서 감사한 게 네. 중국에서 공부를 했고 네, 젊은 날을 중국의 대변혁 속에 계셨고 예. 게다가 그리고 중국 경제 전문 중국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됐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20세기 최대 변혁이죠. 예. 예. 그걸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내만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주제가 이거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지만 지금 와서는 이게 이 세상의 경제 역사에 없는 경제 구조 변화를 본 거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아무리 경제 역사 통틀어도 사회주의에서 시장 경제를 도입한 어느 나라도 없었어요. 유일한 사례잖아요. 현재까지.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G2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것들이 다 연구 주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우리 학회에서는 북경 모델이라는 게 있냐. 네. 들으셨죠? 이래. 우리 그 옛날 아시아 기러기 편대 이론처럼 이 경제학자들 항상 무슨 이론을 만들어야 되니까 북경 모델이 있냐. 우리 경제학에서 어떤 한 국가의 발전 모델에서 북경 모델이라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냐. 네. 왜냐면 이게 사회주의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 경제에 완벽하게 보여준 사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북경 모델이라도 불러도 되냐. 그래서 나는 이 질문에 저는 이 질문 하고 싶은 거죠. 과연 중국이 G2가 된 게 중국 사람들이 대단해서 중국이 대단해서 실현한 거냐? 아니면 시대적 운명이 더 컸냐? 당연히 거기에 시대적 운명과 중국인들이 노력을 봤을 때 저는 시대적 운명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결국 네. 이 글로벌 환경이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 오늘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난 줄 모르고 네. 너무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대한 개인적으로 근본적인 고민들이 많았는데 역시 기대 이상으로 우리 안유아 교수님께서 제 고민을 많이 풀어줬습니다. 제가 진짜 1년 넘게 중국에 대해서 고민하던 부분들이 정말로 많이 오늘 풀리는 시간이었고 필요하시다면 이 영상을 좀 반복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중국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굉장히 학적인 접근을 했고요. 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시면 훨씬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안유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시청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